왜 어떤 조직은 성장하고 어떤 조직은 쇠퇴할까요? 여기에 어떤 사회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인사조직론이라는 학문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정리한 책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경영학자 최동석 박사의 성취 예측 모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한국의 모든 조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는데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라는 채널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업, 가정 등 이 모든 것이 조직입니다. 작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하는 조직의 비슷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보다 더 난장판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은 북유럽권의 선진국처럼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을까요? 왜 후진적인 정치에 머물러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 보는 안목이었고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하여 정권을 윤석열에게 내주었습니다. 민주당의 개혁 실패 요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능한 인재를 당대표와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개혁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정점에 있는 무능한 사람들이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민주당이 쇠퇴한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물리학은 두 가지 큰 이론의 축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관한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양자라는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물리학은 시공간 속의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과학의 경영학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은 조직과 인간에 관한 학문 같습니다. 즉, 조직 속의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살아남은 몇몇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면 두 번 다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인사조직론이 발전합니다. 이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면서도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나쁜 기업일까요? 이것도 기업이라는 조직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유능한 인간이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역량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역량이란 사회적 성취를 가능케 하는 타고난 내적 성향을 가리킵니다.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기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마다 다른 역량을 타고납니다. 어떤 이는 운동에 재능이 있고 어떤 이는 음악에 재능을 타고납니다. 또 어떤 이는 미술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타고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역량과 맞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의 경우 지능, 학력과 학벌, 시험 성적 등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유능함은 이런 것들과 거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졌고 이 역량을 토대로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의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서 비롯됩니다. 멀쩡하던 조직이 CEO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조직으로 변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량 진단이 필요합니다. 역량 예측 모형에는 도구적 역량군, 추상화 역량군, 목적 지향적 역량군 등의 핵심 역량 요소가 있습니다. 도구적 역량군이란 어떤 사건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사실 발견을 위해서는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영재성 등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집을 짓는 데 비유하자면 망치와 톱과 같은 연장에 해당됩니다. 추상화 역량군이란 자신의 도구적 역량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하는데 창의성, 학습 능력, 미래지향성 등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목수가 망치 톱과 같은 연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목적 지향적 역량군이란 높은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취 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 등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목수가 집을 짓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지속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핵심 영양 요소 이외에 보조 영양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신감, 대인 이해, 수행 점검, 정보 수집, 유연성, 조직 인지, 관계 형성 등 7개의 보조 영양 요소가 있습니다. 이 9개의 핵심 영양 요소와 7개의 보조 영양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 실패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영양 요소를 두루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 학력과 학벌, 시험 성적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여 인재를 영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학연, 지연, 혈연이 인재 영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를 더 크게 합니다. 그러면 유능한 인재만 영입했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그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유능한 인재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예로 들면 명확해집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와 시스템이 다름으로 인해서 남한과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조직에는 어떤 모형들이 있을까요? 조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피라미드식 조직과 수평형 네트워크 조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피라미드식 조직은 앵글로색슨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조직으로 억압과 통제, 경쟁을 유도합니다. 피라미드식 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 조직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무능한 사람이 피라미드 정점에 있을 때 조직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34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자부하던 독일의 피라미드 조직 정점에 무능한 히틀러가 앉았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대략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거의 남한의 인구와 맞먹는 사상자의 수입니다. 이 중 600만 명의 유태인이 독일 나치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피라미드 조직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정점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평형 네트워크 조직은 게르만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이 주체적인 권한을 가지며 누구의 억압과 통제도 받지 않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보충이 있을 뿐입니다. 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들입니다. 수평형 네트워크 조직은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평형 네트워크 조직은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분권화란 권한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맨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율성이란 이러한 분권화된 개인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억압과 착취도 받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란 이렇게 분권화된 개인들을 화합하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연대하고 보충해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권화되고 자율성이 주어지며 네트워크 형태로 서로 협력하는 조직은 억압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조직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인사조직론에서는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정의합니다. 조직이 인간 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경영 철학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칸트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성, 즉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깊이 추론하고 사고하며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성은 억압과 통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권화되고 자율적이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조직에서 최고의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부분을 증명하여 전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영학자 최동석 박사의 성취 예측 모형은 기업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 기업의 성패는 CEO와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업의 조직은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인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